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공한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게 마취와 통증의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취,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통증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취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마취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수술이죠. 수술을 할 때 외과의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분들은 안전하게 수술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마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취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외과의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의 움직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환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수술을 할 때 굉장히 그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통증을 없애주는 것 또한 마취의 영역입니다. 자, 움직임도 없고 통증도 없어요. 근데 수술은 1시간, 3시간, 6시간, 길게는 12시간 하루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환자의 의식이 또릿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환자의 의식을 낮춰주는 것 또한 마취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취는 수술할 때뿐만 아니라 검사를 시행할 때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면 내시경.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 혹시 진정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세데이션이라고 하고 약간의 수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이 세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힘든 검사를 수행하게 될 때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수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아의 경우, 소아는 우리의 의지대로 가만히 있어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검사를 해야 하거나 어떠한 시술을 행하게 될 때 약간의 수면 상태를 만들어줘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사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MRI라는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30분, 20분, 30분 이상을 혼자서 그 공간 안에서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가끔 진정하에서 검사를 시행해 주기도 합니다. 자, 마취는 이렇게 수술과 검사에서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마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신 마취와 크게 부위 마취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그야말로 몸 전체를 마취시키는 것을 전신 마취라고 하고요. 부위 마취는 꼭 굳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손이나 발 같은 경우는 부위만 마취시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위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전신 마취를 이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움직임, 통증, 의식을 모두 다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움직임을 먼저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움직임이 감소가 되면은 근데 의식은 멀쩡해.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먼저 의식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흡입 마취제라고 해서 가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정맥 마취제를 이용해서 환자의 의식을 먼저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 또한 감소시켜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없애주기 위해서 근위환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근위환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통을 호소할 때 이렇게 복용하시는 그런 근위환제랑은 약간 다르고요. 이 약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신체의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발 호흡을 없애주는 게 바로 근위환제고요.
자발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인 기계호흡으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기관삽관이라는 거죠. 기관삽관은 환자의 이 목, 기관에 이렇게 튜브를 하나 넣어서 인위적인 기계로 호흡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기관삽관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신마취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신마취는 자발호흡을 없애고 기계호흡으로 마취를 유지하는 걸 전신마취라고 하고요. 수술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뭐 그렇게 긴 수술도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자발호흡까지 떨어뜨려 주지는 않고요. 자발호흡은 그대로 살리면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수면마취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마취가 깊어지게 되면은, 깊은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환자의 통증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서 그렇게 아프거나 하지 않은 수술들은 환자의 움직임 또한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근이한제까지 써서 자발호흡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려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마취는 이 자발호흡까지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항상 그 호흡이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호흡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호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 이제는 부위마취. 부위마취는 이제 모든 수술을 다 부위마취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한다거나 뭐 복부 수술을 할 때는 부위마취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상지 수술을 한다거나 하지, 그리고 아랫배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부위마취를 하게 되는데, 부위마취의 원리는, 자, 우리는 중추신경이라고 해서 뇌와 척수라는 중추신경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말초신경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지로 가는 말초신경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로 가는 하이 레벨의 모든 신경들이 마취가 됩니다. 역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대부분 다리를 향해 가는데요. 이 허리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지로 가는 모든 신경들이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부위마취라는 거는 신경을 차단해서 마취를 해주는 것을 부위마취라고 합니다. 이 신경을 차단할 때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모두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도 없게 되고 통증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은 감소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은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길지 않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혹시 환자분들한테 재워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환자가 뭐 괜찮아요 하면은 그냥 수술 환경에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로 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이 조금 길다 하면은 웬만하면 전부 다 의식도 좀 약간 재워드리는 수면 마취도 같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 혹시 국소 마취라고도 들어보셨죠? 국소 마취는 부위 마취랑은 약간은 다르고요. 국소 마취는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약간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위만, 굳이 여기를 전부 다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이 부위만 그냥 바늘로 국소 마취제를 넣어서 이 부위만 국소 마취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뭔가 주사 치료나 할 때 굵은 바늘이 들어갈 때도 그 부위를 마취를 시키죠. 이런 것처럼 시술 부위만 마취시키는 거를 바로 국소 마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마취는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는 대부분 바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행할 수가 있겠죠. 시술을 하시는 분이 그냥 그 주변으로 마취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인 경우에는 마취과 선생님이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 선생님이 없이도 이제 수면 마취가 행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수면 마취를 할 때 반드시 이 자발호흡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꼭 반드시 관찰을 해야 되고, 이게 사라진다 싶으면 빨리 캐치를 해서 그 호흡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안전하게 마취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취가 이루어졌어요. 마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환자는 움직임도 없고 통증도 없고 의식도 지금 저하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과연 괜찮은가? 아유, 뭐 설마 죽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이 살아있다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신호들을 캐치를 해야 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생체 징후, 우리 영어로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는 하루 또 날을 잡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체 징후라는 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압, 그리고 맥박수, 그리고 호흡수, 그리고 체온, 이런 것들이 바로 생체 징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혈압은 괜찮은지, 맥박은 괜찮은지, 호흡, 체온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마취과 의사들은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얘네들은 정상 범위라는 걸 갖고 있고 그 정상 범위를 계속 유지해야지 환자들은 지금 안전하게 지금 수술받고 있구나, 안전하게 지금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를 살 때 마취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술 환경이 있죠. 뭐 피가 많이 난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갑자기 건드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생체 징후라는 거를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얘네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은 얘네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다 하면은 그 정상 범위 안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생체 징후의 변화 정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환자가 심장질환이 있는지, 뭐 심기능, 간 기능이 안 좋은지, 아니면은 뭐 수분이 좀 부족하든지, 뭐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생체 징후는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술을 바라보신 분들은 전날에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한다고 딱 올라오게 되면은 자, 일단 환자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피 검사는 어떻고, 엑스레이는 어떻고, 심장 상태는 어떻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조금 더 필요해야 우리가 좀 이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다 하면 이 검사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이제 코멘트를 남기게 되고, 심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심장내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협진 나가주십시오 하면은 또 그것들을 코멘트 나가면은 이제 그런 다양한 협진들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를 계속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런 준비들을 해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겠다. 뭐 그래도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메디를 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메디가 나게 되면은 이제 수술이 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의 예로 들면은 우리가 환자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마취약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 혈압이 뚝뚝뚝 떨어질 게 이미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약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혈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을 미리 다 달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뭐 몸에 물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에 맞는 수액들을 좀 미리 집어넣어 줘서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생체 징후가 정상 범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술이 다 끝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다시 깨워야겠죠. 잘 깨워야겠죠. 일단은 깨워서 환자의 의식을 돌려놔야 합니다. 의식이 정확하게 돌아온 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병동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이제 회복실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회복실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도 한 20-30분 이상을 환자를 지켜보죠. 거기서도 계속 생체 징후도 괜찮고 의식도 또릿해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병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복실에 갔는데 갑자기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막 잘 안 잡혀요. 그러면 이제 병동으로 보내지를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중환자실로 보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를 반드시 깨우지는 않아요. 깨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깨우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심장 수술을 했다든지 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힘든 수술을 받고 갑자기 깨우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워주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서서히 환자를 깨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깨우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제 모든 마취과 영역의 끝은 아닙니다. 바로 수술 후 수술이 깨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게 되죠. 그래서 수술 후 통증 관리까지 해주는 게 바로 마취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됩니다. 혹시 수술 끝나고 뭐 좀 아프면 이거 좀 더 길게 꾹 누르세요 하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통증이 어느 수술은 굉장히 클 거고 어떤 수술은 조금 통증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면 그 수술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환자의 상태, 환자의 체중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적절한 진통제들을 혼합해서 어떤 통에 담아서 환자에게 연결을 해놓고 병동으로 보내드리죠. 그러면은 그게 조금씩 계속 약이 들어가면서 환자가 계속 통증이 좀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마취과 선생님의 역할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척추 마취를 하신 분들은 아마 척추 쪽에 카테터를 끼고 그쪽으로 계속 약이 들어가도록 해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 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약이 들어가도록 그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술 후 통증 관리까지 하는 게 바로 마취통증의학과의 역할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증의학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